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시민 참여형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2만여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또 500명 규모의 시민 참여단을 선정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처장님,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차 공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진국형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결정 방법 중에 하나인 공론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전에도 공론조사가 몇 번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는 사안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2만 명에서 추려진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들이 네. 충분히 정보를 제공을 받고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2박 3일간의 합숙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외국의 공론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해외에서는 유럽에 특히 이런 공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공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에는 국민투표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스위스는 여러 차례 국민투표를 해서 원전을 제로하는 연도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미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이것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론조사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현재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공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동의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공론화위원회 이제 1차 공론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혼돈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이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쭤보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에 한 결정이 우리나라 원전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위스처럼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는 것처럼 모든 원전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혼돈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대선에서 조기 네.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28만 개의 어떻게 보면 정책 주문이죠. 네. 그걸 받아서 가장 지지가 높은 정책이었어요. 그 내용이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줄이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 다시 말하면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그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인 원전을 이제 취소하는 그런 결정은 하더라도 네. 건설 중인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이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최근에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호기하고 6호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토론을 통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사실상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네. 시민 참여단이 결정을 하는 거죠. 시민 참여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2만 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대표될 수 있는 분들을 500분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그런 경기의 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그 결론에 대해서 정부에게 전달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은 아무래도 정부에게 있겠죠. 네. 정부에서 그 결정을 존중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공론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 공정성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출범 당시 이제 위원장께서도 공정성에 굉장한 신경을 두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공정성을 위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국민 참여단, 시민 참여단 500명이 제대로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뽑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여론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 무작위, 여론조사 방법이죠. 무작위 선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게 양쪽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 토론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보면 짧을 수 있는데 이것만 토론한다고 보면 또 길다고 보면 길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 다양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한 2박 3일 합숙까지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토론을 하고 네. 그리고 공사를 계속 하자고 하는 측과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측 그쪽의 주장들을 또 골고루 들어보는 그런 예. 작업들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시민참여단의 개인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려지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서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안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또 민간 스스로 캠페인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런 대규모의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소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쫓아내고 소개시킨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쫓아낸다는 얘기인데요. 그 땅을 강제 수용해서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대부분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지붕에 태양광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논밭에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고 물론 외국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가 먼 바다에 이렇게 농장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시민 참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대규모로 들어서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에 이런 재생 에너지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조화 그리고 참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고통을 수반한 그런 절약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늘상 켜 있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멀티탭 같은 것도 스위치가 달려 있는 멀티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 전력이 원전 한 개와 맞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기 전력을 없애는, 그러니까 플러그를 뽑는 건 약간 불편하니까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통해서 대기 전력을 없애는 그런 실천들도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도 점점 줄이고 석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환에 전반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 실제로 산업에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큰 기업들 중에서 네. 90개가 넘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선언을 하고 있어요. 100%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그리고 BMW도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미 뭐 원전을 줄이고 석탄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서만 거의 900만 명이 넘는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는 이제 에너지 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수준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관련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런 재생에너지가 국내에는 잘 들어서지 못하고 대부분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태양광 발전을 수출하는 업체는 올 한 해에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기가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미 다 계약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해에 300조 원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왜 국내에서는 잘 안 되냐? 그동안 석탄 발전하고 원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70%에서 80% 정도를 석탄 발전과 원전으로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원전과 석탄을 좀 줄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틈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에너지 신산업이 화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2050년 되면은 전체 전기 소비의 한 80%를 재생에너지로 감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원전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이미 이런 그 원전보다 3배 이상 그 설비량이 많아요. 그리고 뭐 독일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난 4월 달에 벌써 하루 중 우리가 쓰는 전기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은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을 한꺼번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54개 중에서 5개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원전 전기 비중이 30%였다가 2%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 대신에 재생에너지가 한 4년 사이에 원전 30개 분량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20% 이상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세계에 수출할 것만이 아니라 국내 재생에너지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위험한 원전도 줄이고 미세먼지 나오는 그리고 온실가스 나오는 석탄 발전소도 줄이는 그런 에너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탈원전,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서 다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그동안 배출돼 온 고준위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 세계에 이 핵발전소 원전을 가동한 나라가 31개 나라입니다. 네. 대만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단 2개의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만 고준위 핵 폐기물을 땅속 깊이 한 500m 정도 되는 깊이에다가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겨우 찾은 정도예요. 근데 이 장소를 찾는 것도 단층이 지나지 않는 깨끗한 안반을 찾기 위해서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겨우 장소를 하나 지금 찾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있는 미국처럼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조차도 그 허허벌판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핵 폐기물 저장고를 지으려고 했다가 그 몇백 명 살고 있는 인디언 소수 부족들이 이게 불평등하지 않냐. 전기는 동부 지역에서 다 쓰면서 그러면서 원전을 가동을 해놓고 왜 서부에 그 원전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쓰지 않는 곳에다가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하냐. 반발도 하고 또 지질학자들이 여기에 지하수가 흐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수천 년, 수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백지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더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원전을 통해서 나온 핵폐기물만 1만 6천 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원전을 또 수십 년 더 가동할 거니까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짓는 것만 50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지으려면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땅을 지금 찾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하 깊숙이 과연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연구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원전을 더 지어서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그런 연구와 그런 토론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또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